할까요? 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네. 후보님이 생각하는 이제 수도권 내 가장 뭐 해결해야 된다는 현안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그 주택과 교통 문제, 교육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뭐 저는 국토 균형 발전했기 때문에 수도권 질문을 지금 처음 받아보는데 어쨌든 그 수도권 지사로서 주민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거는 주거, 교통, 교육 문제를 생각하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주거 문제는 이제 부동산 문제 복잡하긴 하지만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규제와 공급의 그 조화로운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큰 것만 말씀드리자면 고마워요. 교통 문제 지금 더경기 패스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더경기 패스가 또 기후동행 카드도 있고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서로 간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호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각자 지역 특성에 맞는 것도 더 활발시킬 거고 그보다는 이제 광역 교통권 특히 이제 철도 중심으로 한 이 광역 교통권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 문제는 저는 대학 교육계 특히 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대도시, 10개 대기업 도시와 10개 서울대 만들기를 했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대기업의 수월성 살리기와 또 힘들고 어려운 계층의 그 고등교육에 주어지는데 그럼으로써 이 기회의 사다리를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많이 하시는 말씀이 구직과 개파가 없어서 외롭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출마하시기 전부터 사실 이제 비체연대라든지 단합 같은 거 이제 강조를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경선 구도가 아무래도 각자 도생 구도로 뭔가 흘러가다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이제 불출마 선언했고 김두관 전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아예 따로 지금 대선 레이스를 하고 계시고 후보님도 따로 대선 레이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단합보다는 이게 각기 전투를 하는 것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단합이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제가 외롭다고 한 말의 앞에 하나 수식을 붙였어요. 때로는 네. 외롭다고 했습니다. 저 외롭지 않습니다. 저 굉장히 그 강한 사람이고 진짜로 힘들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더 힘이 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길 걸은 적도 없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상업학교 나와서 그 학벌에 그렇죠. 정치판에는 진입장벽 높은 정치판에는 그야말로 혈을 단신으로 단기 필마로 대선 출마 선언했고 작은 당 만들어서 그야말로 작은 스타트업 창업했고 경기지사가 되긴 했지만 지금 제 옆에 이름 걸고 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그런 길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때로는 외롭다는 게 때로는의 방점이 있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김두관 그 전 총리와 전 지사는 이제 울산 그 순회 경선 끝난 뒤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고 사실은 김부겸 총리는 뭐 경선 시작기 전부터 대화를 많이 나눴었고 해서 했습니다만 안타깝죠. 저는 같이 참여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 뜻과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같이 얘기해 보면은 가치와 그 방향이 거의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얼마든지 정치 공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 공학을 혐오하기 때문에 정치 공학의 문제가 이제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선은 그런 방향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죠. 기울어진 각도가 지금 거의 90도예요. 국민 경선제 뒤집어졌고요. 토론회 2번밖에 안 한 걸 겨우 여기서 3번 더 했더니 그것도 국민 여론조사 끝난 뒤에 내일 하고요.
토론의 방식도 세게 이렇게 정책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룰이 아니에요. 저는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 정책 가지고 그 경쟁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판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또 여론조사 기관 그 이상한 곳 계속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런 얘기까지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당에서 후보들 알려주는 안내 문자를 쭉 보냈는데 이번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기타금은 4억씩 받았고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당인지, 민주당의 민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경선 룰, 그리고 두 번의 순회 경선에서 나타난 특정 후보의 90% 지지,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의 민주가 있고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부끄럽습니다. 그런 단합이라고 하는 게 정치 공학적으로 뭐 이합집산을 하는 거라면 저는 뭐 사양할 것이고요. 다만 같은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어떤 형태든지 뭐 그게 정책 연대가 될 수도 있고 단일화 될 수도 있겠죠 하는 것은 문을 열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그런 기회 자체가 원천 차단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지사님의 삶이나 아니면 정치 철학에서 그 반통하는 단어 한 가지를 뽑아보라면 기회인 것 같은데요. 그 통정 정책명이나 연설 인터뷰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실현해야 하는 필요성이 가장 큰 그 기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맞습니다. 저로 관통하는 말은 기회인데 그 전에 또 관통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냈지만 또 하나 관통하는 말은 분노와 반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의 이 불공정과 불공평에 분노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사회생활하면서도 제가 받았던 초급 고졸 직장인으로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별종 희한한 학교 나온 별종 사무관으로 그 이후에 수많은 학벌과 배경의 차이로 받았던 것에 대한 분노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깰 것인지에 대한 이걸 뒤집지 않은 반란이 제 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 사회적으로 나타난 것이 결국은 그런 것을 만든 문제가 결국은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득권이 사회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끊고 있고 사회적 이덕을 막고 있고 우리 사회 역동성을 끊고 있고 결국은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득권에 반대되는 말이 기회죠. 그래서 저는 기회공학으로 만들겠다고 싶은 거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깨야 되는 것이죠. 이번 공약에서 기득권 깨기 얘기했지요. 3대 권력기관, 대통령실, 축소, 기획재정부 해체, 검찰 해체 순회 개혁 이야기를 했고 전관 기르텔 깨는 거 얘기를 했고 정치 기득권 깨는 걸 했죠. 정치 개혁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기득권 깨기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첫 번째가 저는 정치 기득권과 권력기관 기득권 깨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기회죠. 정치판에서 만들어질 기회는 이 기득권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회가 안 만들어져요. 청년들 우리 어저께 여성 정책 하는데 갔더니요. 어떤 그 분은 하나씩 구호를 붙였는데 여야란다 남녀 동수 국회의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여성은 인구가 반인데 국회의원 수도 반이라 이런 얘기지요. 이런 것들이 그 지금으로 보면은 그 꼭 맞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절박하게 여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년도 그렇죠, 장애인도 그렇죠. 청년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그런 꽉 짜여진 기득권으로 인해서
이런 걸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역설적으로 그 기득권을 깼자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권력기관과 정치권 기득권 깨게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회, 경제, 빅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경제 얘기를 모든 그 후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3, 4외교 3% 성장의 얘기를 하고 에너지 하이웨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 때 성장을, 그런 양적 성장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20년 전에 제가 그거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든 게 비전 2030 보고서예요. 그럼 20년 또 더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성장과 분배의 동반 성장이고, 분배를 위한 복지는 생산적 투자이고, 그것이 질 높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다는 게 20년 전에 이미 한 얘기인데, 지금 성장률 몇 프로 가지고 얘기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과거 국가 주도 경제 시대의 틀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는 기회경제 빅딜은 그런 말로 하는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회경제 빅딜은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 겁니다. 5개의 빅딜을 이야기했고 그 중에 하나가 기회경제 빅딜이고, 우리는 지금 제2의 사회 대타협, 경제 대연정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고, 그 첫 번째가 기회경제 빅딜. 이것은 대기업, 노동자, 정부 간에 서로 간에 양보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빅딜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죠. 대기업은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노동자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노동 유연성의 일부를 양보하는, 정부는 대폭적인 규제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 문제를 뒷받침해주는 삼각 빅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 없이 어떤 특정한 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는 더 문제를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말씀을 좀 복잡하게 드렸는데, 첫 번째는 기득권 깨기. 기득권 깨기 위해서는 권력기관과 정치 기득권 깨기. 두 번째로 기회는 기회경제 빅딜을 통한 삼각 빅딜. 그걸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지사 현직에 있으신 만큼 경기도에서 이제 많은 것을 하셨잖아요. 그것 중에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으신 게 어떤 건지 한 번 더 여쭙고 싶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번에도 그 돌봄 간병 책임제나 뭐 AI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것들을 막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 공약에는 특별하게 뭐 같은 정책이어도 지사님은 있다 하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경기도사 했던 거를 옮기고 싶은 게 많은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조금 뜻밖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지난 2년 한 7, 8개월 동안에 80조 넘는 해외 투자를 대내외 투자를 유치했어요. 저는 그걸 늘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투자 늘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싶어요. 제가 경기지사기 때문에 그 거시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할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보면은 그런 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기도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또 민생을 살리는 일에 했지요. 예를 들면은 추경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거시 경제 정책 제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제 좀 살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뭐 투자 유치나 경기도에 했던 추경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경기도를 이제 비유를 주셨으니까 그런 투자 유치, 추경의 그 전국판, 단순히 2개뿐만이 아닌 이 거시 경제 정책 제대로 펴가지고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으로 대한민국 경제 살리고 싶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폈던 수많은 그 사람 사는 세상 만드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360도 돌봄,
또 간병 책임제, 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사람 사는 세상만 전부 다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4.5일제, 주 4.5일제, 0.5, 0.75 자아 프로젝트 이런 것들 경기도가 다 처음 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만 처음 했거든요. 이거 다 확대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회소득 확대하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만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 내용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우리 기자분들은 그 확대해서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나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많은 국민들이 그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그를 존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넣다 뺐다 하면서 말 바꾸기 해서 지금 공에 다 빠져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이건 여건을 갖췄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처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겠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대상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장애인 보시면은 그 대상이 이렇게 대단히 광범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현실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는 확대하고 싶습니다. 후보님께서 그 정치판을 좀 바꾸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자주 던져오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정치개혁 분론이 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뒷부분 민주개혁이 네네네. 분론이 좀 힘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밝혀주시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이고 그리고 으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실천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크게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꿀 거고요. 그리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총선과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3년만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년 임기 희생해서라도 이 일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이 일을 꼭 이루고 싶은 이유는 이것을 만들어서 제7공화국으로 가는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지긋지긋한 정치판이 계속되어가는 더 악화될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개혁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 개혁과 같이 가야 됩니다. 개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선거법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어느 당도 이 다수의 이 횡포를 할 수 없게끔 다당제 깔끔한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함께 가미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이 개헌과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 소환제 도입하고 싶고,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고 싶고, 또 정치 자금도 지금과 같은 배분 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의석수대로 돈을 배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이나 정치 집단은 정치자금 못 받습니다. 선거 있는 철에 받는 정치자금 총 금액을 우리 유권자 수를 나누면 1인당 유권자에게 5,000원 정도 바우처가 들어갑니다. 바우처 나눠주고 유권자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정치인에게 정치자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결정을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판의 대혁명을 만들어 보고 싶고, 이것은 시간 오래 끌면 못합니다. 의지가 약한 거나 말만 하고 속에서 정말 실천에 옮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당선되면 또 흐지부지 할 거예요. 저는 다르게 할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3년 임기 내에 마치고 그리고 그만두겠습니다. 표표히 그만두겠습니다. 표표란 말을 내가 하도 써서 오면 안 썼는데 저는 표표란 말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정약용 선생 보면은 그 글에 보면은 그 관직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는 그 글이 나옵니다. 참 아주 멋진 글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